안녕하세요. 안홍열입니다. 오늘 세 번째 수업은 이제 3주차 수업은 데이터베이스와 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데이터들의 이제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집합을 포함하면서 또 이 데이터베이스의 집합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합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이제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관찰하고 측정하는 단계,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관찰하고 측정하는 단계는 응용 분야에서 응용 분야 전문가가 직접 이제 관찰하고 측정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 뭐였냐면은 이 측정한 데이터, 흔히 원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이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 불가능한 이 원시 데이터를 계산이 가능한 이 가공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데이터 전처리였고요. 이것은 이제 데이터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우리가 다룰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전처리하는 순서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종류별로 이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전산화, 즉 종이 영수증 같은 경우는 스캔해야겠죠. 기호화, 종이된 이미지를부터 이제 글자를 이제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화는 이제 일단 평문으로 되어 있는 이런 언어들을 이것은 뭐 이제 그 구매자에 대해 정보다 이런 식으로 태깅을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구조화시키는 작업이었고요. 특히 데이터 구조화가 이제 중요했었는데 데이터 구조 정보를 이제 기입하고 통일하는 이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구조하는 정도에 따라서 비정형, 구조가 전혀 안 돼 있거나 반정형, 구조화는 돼 있지만 이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것, 또 이제 구조화 정형화 모두 되어 있는 정형 데이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전 시간까지 해서 계산 가능한 형태, 즉 가공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공 데이터를 좀 더 이제 통합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는 이제 데이터에 보관된 이제 집합체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고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리자 또는 이제 사용자 이것은 이제 사람일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웹사이트나 또는 이제 그 모바일 앱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앱들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관리자 예를 들어 뭐 관리를 담당하는 뭐 사람이나 이제 어플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생성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라는 이제 이런 명령을 주면은 이 관리 시스템이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실제로 생성 또는 수정 또는 삭제합니다. 변화가 되고요. 이제 이것이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이번에 검색하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주면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검색을 해서 이 결과를 이제 돌려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각각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모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의 집합체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정보의 주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집합체 중에서도 가장 큰 범위의 집합체인데요. 그래서
초창기 원시 데이터로부터 해서 가공 데이터, 데이터셋으로 점점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확장된 다수의 이제 데이터셋이 데이터 모델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가 이제 확장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원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죠. 응용 분야에서 직접 관찰해서 측정된 데이터다. 계산 불가능한 형태이고, 왜냐하면 전산하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 거래 영수증 같은 것이 대표적인 원시 데이터였습니다. 예, 이 원시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 계산을 통한 정보화를 위해서 전산화 구조화하게 되면은 이제 가공 데이터가 됩니다. 이 프로세스 데이터는 계산 가능한 형태지만은 이제 이게 막 체계적인 계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파싱이나 정형화 단계가 필요한 형태이고요. 그래서 전산화된 거래 영수증 데이터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이제 가공 데이터들을 잘 이제 통일된 구조로 이제 동일한 종류에 대해서 잘 모으게 되면은 이 집합하게 되면은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계산을 가능하게 되는 데이터셋이 됩니다. 예, 사실 뭐 데이터셋과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실제 현실에서 뭐 구별하지 않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데이터셋을 이제 느낌으로 보면은 좀 더 작은 느낌이고 데이터베이스는 좀 더 큰 느낌이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엄밀하게 좀 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셋은 그래서 이제 엑셀의 표로 정리된 거래 내역 데이터셋. 예, 동일한 이제 거래 내역들이 이렇게 엑셀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줄마다 이렇게 쭉쭉 있겠죠. 뭐 이게 구매자, 판매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 칼럼에 대해서 정보들이 쭉쭉 이제 있는 이런 테이블 형태의 예, 으로 정리된 데이터셋을 이제 데이터셋이라고 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이냐 그러면 데이터셋보다도 좀 더 큰 개념인데요. 제가 잠깐 이게 줄이고요. 예, 데이터 모델로 서로 연결된 여러 종류의 데이터셋의 집합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데이터셋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고요. 각각의 데이터셋은 이제 종류가 좀 다릅니다. 다른 종류가 여러 개가 모여 있고 이제 각각 이제 또 데이터셋끼리 연결이 있는데요. 이 연결은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에 대한 계산뿐만 아니고 데이터셋을 연결하는 계산도 이제 같이 제공이 돼야 하고요. 이 두 개를 이제 이 계산을 두 가지 연산 계산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인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셋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 종류의 데이터셋이 모여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심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예, 여기 밑에 예를 보면은 이 거래 내역 데이터셋이 이제 중심 데이터셋이 되고요. 이제 거래 내용 데이터셋을 이제 보면은 구매자에 대한 정보들이 있겠죠. 뭐 이렇게 아까 정리를 했지만 구매자에 대한 정보, 구매자가 뭐 성별이 얼마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성별, 뭐 나이, 뭐 다음에 뭐 거주지,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매자에 대한 세부 정보들이 있는 또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예, 이런 데이터셋. 예, 또 다음에 판매자에 대한 데이터셋도 아마 있을 거고요. 그렇겠죠. 이제 판매자의 이제 상호명이 어떻게 되고 이 회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전화번호는 얼마고 뭐 이런 정보들이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 내역 데이터셋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구매자가 무엇을 구매했다고 하는 이 거래 내역 데이터셋을 중심으로 이제 구매자 데이터셋, 그다음에 판매자 데이터셋이 연결이 됩니다. 이런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이제 중심 데이터셋, 거래 데이터셋이 중심 데이터셋이 되고 관련 데이터셋, 이제 구매업체, 판매업체 데이터셋은 메타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이 관련 데이터셋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 데이터셋이라는 것은 이제 메타라는 것은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또 데이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거래 내역에 대한 또 데이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예시를 들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데이터셋,
대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엠리스트라는 이제 데이터셋의 예시인데요. 엠리스트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이제 손으로 쓴 핸드라이팅된 0부터 9까지 숫자 이미지 요게 하나의 데이터가 됩니다. 예, 숫자 이미지 요거는 근데 28 바이 28 픽셀로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각 픽셀에 대한 값들은 그레이스케일 값입니다. 0은 이제 흰색이고요. 뭐 1은 검정색이다. 예, 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이미지는 28 곱하기 28의 이제 이런 행렬 형태로 나타내는데요. 이것을 이제 일렬로 쭉 풉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벡터의 이제 원소 여기는 1,1 여기죠. 1,1 1,1의 값 0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원소는 이제 1,2의 값이 예, 엘레먼트에 이제 원소의 값이 들어가고 예, 이런 식으로 쭉쭉쭉 땡땡땡 이제 있다가 쭉 이제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쭉 이제 가가지고 총 이제 이게 784개의 디멘전이 될 텐데요. 예. 마지막 이제 디멘전의 밸류는 28 곱하기 28 여기죠. 28 곱하기 28 28번째 위치의 밸류 0으로 해가지고 요 하나의 이미지가 이렇게 벡터화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레이블은 이제 요 숫자가 실제로 정답이 얼마냐는 값입니다. 1이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이미지가 이게 벡터화돼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셋이고요. 그리고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총 이제 7만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0부터 9까지가 이제 있으니까 각 숫자마다 이제 7,000개가 있고요. 그럼 7,000 곱하기 10 해가지고 7만 개 이미지가 벡터 데이터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엠리스트 데이터셋입니다. 요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셋을 가지고 무엇을 주로 하냐면은 이미지 처리 기계학습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0이랑 1 값을 이제 보고 이 벡터 값을 보고 이게 1이냐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2냐 숫자가 2냐. 예, 굉장히 이제 그 이미지 이제 기계학습 모델에서 거의 이제 헬로 월드 같이 가장 기초적인 기초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쓰는 것이 엠리스트 데이터셋입니다. 이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이 벡터 동일한 형태의 벡터가 7만 개 있지 않습니까? 예, 다 동일한 종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셋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사람들이 이제 뭐 혼용해서 씁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하는데 좀 더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만약에 요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셋뿐만 아니고 플러스 다른 메타데이터셋 예를 들어 나이나 요 이제 글자를 쓴 사람의 나이나 뭐 쓴 사람의 성격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쓴 사람의 당시의 감정 메타데이터가 들어간다면은 그러면 좀 더 이제 데이터셋 베이스라고 부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 종류의 이제 데이터셋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데이터셋들을 연결할 때 또는 연결하고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논리 체계를 이제 데이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 데이터셋들 종류가 다른 아까 전에 거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혼합 데이터 모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래가 있었다. 뭐 몇 월 몇 시에 있던 거래 원 데이터가 예, 이 구매자가 누구고 뭐 이제 어디 거주하고 전화번호가 몇이고 그 다음에 판매자는 누구고 이렇게 일렬로 그냥 쭉 이렇게 느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구매했고 뭐 거래 품목 수량 뭐 단가 이렇게 여러 종류의 데이터 셋이지만은 이렇게 쭉 일렬로 이렇게 혼합해서 한 테이블에 표현하는 것이 이 혼합 데이터 모델이고요.
반면에 이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이제 뭐냐면은 이 다른 종류의 데이터셋을 다른 테이블로 이제 분해를 합니다. 요 구매에 관련된 이제 구매자에 관련된 데이터셋은 분해, 딴 데로 이제 테이블로 옮기고요. 판매자도 분해하고 이 거래에 직접 거래에 관련된 요 품목만 이제 이게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분해해 가지고 각각을 이제 식별자라고 하는 이제 아이디 값으로 서로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이제 관계형 데이터 모델입니다. 뭐 지금 다 이해는 안 될 텐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다른 종류의 데이터셋은 이제 분해하고 각각을 연결하는 이제 모델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혼합 데이터셋을 모델을 이제 보겠는데요. 여기서 예제는 이제 제가 이 공공 데이터 포탈, 이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 공개 데이터 포탈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데이터셋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실습할 때 좀 더 이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거래 데이터베이스, 예, 가 에 대한 이제 데이터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데이터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여기 첫 번째 여기가 이제 칼럼들이 다 그 속성들에 대한 이름이죠. 시군구, 뭐 어느 시에 몇 번지, 몇 본번, 분번, 이 번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파트 이름은 송정한신 아파트고, 그다음에 면적이 뭐 이렇게 100제곱미터, 그다음에 계약년도 2019년 12월 3일에 예, 이렇게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 금액 만 원이니까 지금 이게 예, 1억 7천만 원에 계약을 했다. 4층에 있는 아파트였고요. 건축연도는 여기였다. 그리고 이제 요 도루묵 주소는 이렇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떻게 거래가 됐는지 알겠죠. 2019년 12월 3일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가 이제 하나의 이제 데이터가 된 것이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거래 데이터 플러스 지금 아파트 데이터셋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요 두 번째 데이터셋도 보면은 요까지 다 똑같죠. 지금 요 내용들이 송정한신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 뒤에 도로명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 거래 내역은 여기 요 뒷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1층이랑 2층이랑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시면 거래 내역과 아파트 데이터셋이 지금 혼합되어 있는 혼합 데이터 모델입니다. 요거를 지금 만약에 다음 장 보신 바와 같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이제 분리를 했다 하면 어떻게 분해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여기 지금 거래 데이터셋과 아파트 데이터셋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분해합니다. 아파트 데이터는 지금 요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이제 분해를 하면 좋겠네요. 이제 경강로 2538번 길 8은 어디에 있는 시군구냐면은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에 있는 시군구고, 이제 구 주소 번지로 표현하면은 202번지 202 분번이고요. 부번은 0000. 그다음에 아파트 이름은 송정한신이다. 건축년도까지 요 아파트에 대한 정보겠네요. 여기 1997년도다. 요 아파트의 정보만 이렇게 따로 빼는 거죠, 지금. 예. 그러면 이제 요 두 개가 이제 중복에 이렇게 있었는데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요 두 개씩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그리고 이제 거래 데이터 요 부분만 있는 거래 데이터와만 따로 이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 데이터 아파트 데이터를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요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이거를 이제 도로명 주소를 이렇게 아까 식별자로 해가지고 연결을 시킨 겁니다. 요 도로명 주소를 이제 참고해서 이렇게 아파트 데이터를 보면은 이 도로명 주소는 아파트가 뭐 이렇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아파트명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거래 데이터로부터 요 도로명 주소 이 식별자를 가지고 이제 참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래 데이터 좀 자세히 보면요. 요
요런 이제 주소에 대해서 4층이 이렇게 111m 제곱이 2019년 12월 3일에 계약이 됐고 이렇게 1억 7천만 원에 계약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합쳐져 있던 테이블이 이렇게 쪼개면은 이렇게 훨씬 더 간소해지고 무엇보다 이런 중복들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혼합 데이터 모델에 비해서 이렇게 중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중복을 줄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입력하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중복 그러면은 이게 맞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이런데 중복이 많이 줄어들면은 이런 이 중복에 의한 타이포들을 많이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관하는 용량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오탈자를 이제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포, 용량도 감소됩니다. 이게 지금 거래 데이터가 이제 한 달에 한 7만 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1년이면은 이제 70만 건 뭐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데 그러면 용량이 이제 꽤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량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보관하는 용량들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거래 내역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원시 데이터들로부터 영수증 데이터, 구매자 원시 데이터, 판매자 원시 데이터들을 각각 가공 데이터로 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영수증 가공 데이터, 구매자 가공 데이터, 판매자 가공 데이터. 그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잘 각각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영수증 데이터 셋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데이터 관계형 모델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셋들을 이제 묶고 통합하고 그 다음에 이 관계들을 이렇게 잘 통합을 하면은 요 거래 내역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뭐냐? 각각의 데이터 셋들과 그 다음에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그 데이터 셋들이 연결된 통합체, 데이터 통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통합체. 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면 만들었다고 끝은 아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만 만들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유지 관리를 꼭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아파트 거래 내역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공개를 했어요. 사람들 쓰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아파트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더 생기겠죠. 그리고 뭐 오탈자 같은 게 있으면 또 수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근데 유지를 관리하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은 범용 그냥 소프트웨어를 쓰는 겁니다. 범용 소프트웨어는 범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일반적인 용도, 그러니까 그 특별하게 이 데이터베이스 유지를 위해서, 유지 관리를 위해서 만든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까지 다 포함한 일반적인 용도로 만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텍스트 편집기. 텍스트 편집기는 일반 모든 텍스트를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용도를 위한 것이죠. 굳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관리하는 용도로 만드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편집기, 메모장이나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같은 편집기를 써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엑셀. 엑셀도 뭐 꼭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범용적인 프로그램들을 써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프로그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많이 수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입력을 어떤 자료를 보면서 일일이 타이핑으로 해서 쳐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잘 입력됐는지 눈으로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동적이다. 그래서 소수 데이터의 이제 유지 관리 작업에는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뭐 특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쓰지 않기 때문에 범용적인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도 유지 관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고 이것은 장점이죠. 예. 그런데 이 범용 소프트웨어를 쓸 때 이 장점 말고 단점이 또 있습니다. 이 범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때의 한계이자 단점, 문제점. 예. 첫 번째로는 이제 다수의 데이터를 유지 보수해야 하는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7만 건, 언제 그거 다 관리하나요? 7만 건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을 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무결성이요, 무결성. 무결성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함이 없이 입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값이 정해진 제약에 부합하게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아까 보면은 날짜 칼럼이 있었어요. 이렇게 날짜 칼럼. 예, 이 날짜는 2019년 뭐 11월 뭐 27일 뭐 이런 식의 예, 이렇게 숫자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뭐 이렇게 뭐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A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는 잘못 입력해서 기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잘못 입력했다고. 근데 이렇게 안 해주죠. 범용 소프트웨어들은 그냥 입력한 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무결성 유지가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다수 데이터를 했을 때 이 무결성 유지 조건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에 또 일관성 유지를 또 해줘야 됩니다. 예,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들어왔을 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가정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주고 만약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각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회원가입 데이터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회원 아이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회원 아이디 칼럼이 있는데 회원 아이디 여기 근데 회원 아이디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터넷에서 이제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할 때 가까이 고유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중복 아이디가 있으면은 이거 기각해야 됩니다. 이거 이미 사용되고 있는 아이디어 가지고 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범용 소프트웨어는 그 기능이 제공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단점이다. 수동적으로 우리가 일관성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이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수의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환경을 지원해야 할 때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공유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접속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음, 예를 들어 기업만 해도 얼마나 많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서점이다. 오프라인 서점이다. 여러 지점이 있잖아요. 뭐, 종로에도 있고, 강남역에도 있고, 여기 수원대 근처에도 있고, 참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이제 서점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서포트해주지 않으면 범용 소프트웨어들은 보통 이제 이런 어, 다수의 이제 사용자가 동시에 이제 접속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것을 허용해주지가 않죠. 이것을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점에서 이제 한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약에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도 우리 굉장히 수동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 그 칼럼에 글을 쓰는지 확인이 되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100명이 넘게 그 하나의 스프레드시트에 쓴다. 과연 안전하게 우리가 잘 쓸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범용 소프트웨어의 한계점이 있고 어떤 좀 더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음에 보안 설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역할에 따라서 사용자의 권한을 다르게 부여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점에 서 재고를 이제 보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일반 사용자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서점 본점에서 이 재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이제 권한이 다르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쵸? 이 보통 관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이 사용자는 보통 읽기 권한만 주어져야 되고요. 특히 또 읽기 권한도 이런 식의 어떤 가입 정보에는 제한할 수 없는 등 이렇게 제한된 읽기 권한만 주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역할에 따라서 사용자의 권한을 다르게 부여해야 할 때 이 범용 소프트웨어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이때 우리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여기서 D, B, M, S를 따가지고 흔히 DBMS라고 불러요. 데이터베이스를 다수의 사용자, 그래서 두 가지 특히 이제 두 가지 기능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 지원해야 될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 생성, 수정, 삭제, 검색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 두 번째 기능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그래서 이 이 관리자들과 사용자들이 오직 DBMS를 통해서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범용 소프트웨어 써가지고 수정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안 돼요. 오직 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DBMS는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 접근할 수 있도록 여기 아까 첫 번째 기능이죠. 제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사용자 요청을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무결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 이 자동화 기능 두 번째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이제 대해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요. 구성 모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 언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검색해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여기서 이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MySQL, SQL 서버, 그다음에 오라클. 이게 지금 거의 3대 데이터베이스 관리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것이고요. 요거는 오라클사에서 만든 것이고, 요거는 지금은 아마 오라클에 지금 팔렸는데 원래는 이제 지금 무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범용 소프트웨어로 치면 엑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근데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 언어가 하나의 관리 시스템의 하나의 모듈입니다.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와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언어를 얘기합니다. 특별한 언어가 있어요. SQL이라는 언어를 쓰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배울 겁니다. SQL 굉장히 유명합니다.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라고 하는데요. 예, 굉장히 유명한 언어가 있고요. 만약에 이거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아까 우리 범용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보면은 엑셀에서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와 같이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엑셀 함수와 같이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을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모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모듈과 데이터 언어 모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총체를 얘기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정보의 주체며 데이터셋과 데이터 모델로 이루어져 있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예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 만약에 범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예인데요. 거래 내역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래 내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그래서 거래 내역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셋, 그리고 메타데이터셋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데이터셋들을 이제 이어주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 두 개가 이제 합친 것이 데이터베이스이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거 소프트웨어로 범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엑셀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인터페이스로 이제 키보드, 마우스, 엑셀 함수를 써가지고 사용자가 이 범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데이터셋, 데이터 모델,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아시겠죠?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전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써가지고 그 일종인 MySQL을 써가지고 사용한 예입니다. 예, 데이터베이스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관리 소프트웨어가 MySQL이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이 데이터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게 하고요. 이 조작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변하고 또 다음에 우리가 검색하고 또 읽고 수정하고 쓰고 지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개 다 데이터셋, 데이터 모델, 소프트웨어, 언어. 우리가 이거 한 학기 배울 전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고요. 첫째 주, 둘째 주에 배웠고요. 이제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이 데이터 모델을 배운 후에는 이제 데이터 언어, SQL을 어떻게 쓰는지 배울 거고요. 다음에 실제로 이 SQL을 써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이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MySQL로 실습할 겁니다. 이거는 실습. 얘도 이제 이론. 예. 요 네 가지가 이 핵심 이번 학기에 데이터베이스 수업에서 배울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큰 그림이 좀 어느 정도 그려지시나요? 그려지시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부분이고요. 데이터셋과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이루어진다. 1번, 2번.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자동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제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언어가 포함됩니다. 3번, 4번. 예, 이것들 1번, 2번, 3번, 4번이 이번 학기 수업의 핵심들이다. 예.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플러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 2, 3, 4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나갈 것이다. 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